이제 공공기관 정상화대 주요 내용인데, 주요 내용은 사실은 상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채 대책이고 부채를 줄이자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중점관리기관에 해가지고 이제 국회에 이제 부채 계획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제출하는데 그게 2017년까지 원래 210%로 이제 낮추기로 했었는데, 부채 비율을 이제 이번 계획에서는 그걸 다시 10%를 더 감축해서 200%로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10%에서 200% 가니까 아주 작은 걸로 생각하는데 굉장히 엄청난 임플리케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부채를 만약에 어느 기업이 10조를 내리고 싶으면 30%를 더 깎아야 됩니다. 그러면 한 7조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3조를 사실은 더 감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충 생각을 해보니까 한 85조가 지금 사실은 작년에 국회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2017년까지 85조를 더 부채를 늘리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 계획은 한 40조를 더 줄여야 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부채 계획에 대해서는 중점관리기관에 대해서는 이제 1월 달까지 이제 줄이는 계획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제출했고요. 그리고 제출한 걸 토대로 우리가 계획을 승인을 해야 되는데 2월 말까지 사실상 5개 기관을 빼고는 다 승인을 했습니다. 부채는 18개 기관이 해당되고, 그러니까 이제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이제 이게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제 구분 회계제도 이런 것도 하고 뭐 심층평가제도 이런 걸 해서 계속 줄여 나가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방망경영계에서는 이게 이제 복리후생비가 많은 순서대로 한 20개 기관을 지정해서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들도 20개 기관은 사실은 1월 말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했고, 만약에 이걸 이제 중간평가를 우리 14년 3, 4분기까지 해가지고 그게 미진할 경우에는 우리가 기관장 문책 등 그런 조치를 하는 걸로 이미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만 경영을 제어할 수 있는 경영 평가 이런 것도 우리가 이미 고쳤는데, 보시 및 복리후생 이런 평가를 갖다 비중을 많이 올렸어요. 종전 한 8점 정도 되는데 12점을 올리고, 이제 강소행 기관 이런 데 대해서도 좀 더 관련 지표를 추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기타 공공기관은 주무부처가 책임을 지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할 그런 스킴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지금 이걸 어떻게 우리가 끌고 갈 것이냐 문제가 지금 앞에 있는 이제 정보 공개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방망경영이다 부채 문제도 이제 발단의 시발은 정보 공개에 있다고 봅니다. 알리오 이런 데에서 사실은 부채 문제가 불거지고 또 방망경영 이런 게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국감수에 지적되고 많은 언론에서도 이제 이슈를 레이저 해가지고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보 공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어떻게 이제 공공기관의 계획을 이끌고 나가는 것은 국민적 지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국민적 지지를 얻는 방법이 정보 공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국민들이 알기 쉬운 그 방식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 고쳐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4번 이제 범정부적 추진 체계인데, 기획재정부의 이제 공공정책국이 이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인원이 얼마 안 됩니다. 한 60명밖에 안 됩니다. 국 하나 가지고 도저히 이걸 갖다가 이 막중한 업무를 갖다가 다 처리해 갈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별로 범부처적인 지원 체계가 없으면 이 일을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범부처적 지원 체계를 이번에 갖추었다. 그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경영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만 할 수 있습니다. 기타 공공기관은 각 주무부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04개 기관을 다 하려면 사실은 기획재정부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불가피하게 각 부처의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체제를 했고, 앞으로도 각 부처의 지원 협력이 없이는 이제 이걸 성공하기는 힘들다는 걸 갖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징은 10월 10일까지 공공기관 정상화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10월 10일이 되기 전에 이제 평가를 해서 뭔가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향후 계획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3, 4분기 말에 이제 평가가 하는데 그 조금 중간 평가를 갖다 한 6월경에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제 그걸 해서 일찍 노사부 그 협약이라는 게 끝낸 기관에 대해서는 좀 더 빨리 이제 방방경쟁에서도 해제도 해주고 나름대로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관은 어떻게 할 거냐? 38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의 방방경영 문제는 이제 3월 말까지 이제 그 자구 계획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그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 그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18개 기관이 이제 이미 제출해가지고 확정지은 걸 보면 총 42조를 감축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21조 7천억이 사업조 중이고 자산 매각이 한 8조 7천억, 경영 효율화가 이제 8조 5조 9천억, 기타가 이제 5조 7천억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업조 중은 주로 이제 비핵심 사업을 축소하거나 민간 자금을 활용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 특히 이제 그 LH 같은 경우는 그 임대 사업을 하는 때 저는 단독으로 해왔는데 민간 자금을 동원해서 민간 기업과 같이 한다든지 그런 방향이 할 거고 이제 자산 매각 같은 경우는 이게 가장 이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자산 매각 이게 갑자기 하게 되면 이제 그 헐값 매각이 되지 않느냐 이런 건데 이것도 여러 가지 지금 세일앤 리스백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 기법을 통해서 그 우리가 몰려서 팔지 않는 그런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도 이제 비핵심 사업 중심으로 축소할 이제 핵심 사업 팔면 안 되겠죠. 알짜기 재산을 그걸 지금 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방방경영 차원에서 인건비, 경상경비를 대폭 절감하는데 걱정인 게 너무 부채에서 열심히 해갖고 우리가 내놓은 팔 때 외에도 그 더 많은 아이템을 이제 그 조정해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가 보고는 마치겠고 이제 그 활발한 좀 그 의견이 좀 개진됐으면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그 궁금한 게, 예. 그 어쨌든 이 기관들이 이 엄청난 결국 이 자산을 늘리면서 결국 어쨌든 그게 결국 시장 우리 GDP를 만큼 유지하는데 어쨌든 썼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이제 이걸 줄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공기업 개혁으로 인한 그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죠. 분명히 상당한 그 제약을 줄 거라고. 자산을 줄이는데 사업을 늘릴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좀 이게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이제 과거처럼 지금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 공기업을 통해서 확장적인 정책을 쓸 거냐 아니면 지금 이제 재무 구조를 튼튼히 해갖고 다음 기회를 바라봐야 될 거냐 그런 문제인데 그 어떤 사람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좀 그 부채를 좀 해가지고 경제를 살리는 게 우선 아니냐 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어쨌든 공기업의 재무 구조라는 이런 걸 튼튼해야 앞으로 미래가 더 있는 것이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거지. 지금 그걸 또다시 지난 정부에 썼던 것처럼 써버리면 이제 나중에 그걸 갖다가 국민들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다행히 이제 금년도 경제가 좀 살아난다고 그러니까 공기업을 통해서보다는 민간 부문을 통해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당연히 그게 맞는 얘기예요. 예.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얼마나 참을 수 있냐 하는 거죠. 그 아까 얘기한 그 우선순위라는 거를. 질문의 취지는 예. 경기가 지금 어려운데 이걸로 인해서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그 정도에 대해서 충분히 분석해보고 하는 거냐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차피 이제 또 그 금년 3.9%고 주위 여건이 지금 세계 경제가 지금 회복되고 있으니까 여건이 좋으니까. 네, 뭐 가장 장애 요소라 그럴까 저항 요소라 그럴까 이런 걸 어떤 걸 지금 생각하고 지금 있어요? 사실은 저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네. 그걸 극복할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이제 결정될 수가 있는데 어떤 거를 가장 중점 그런 요소로 생각하고 저기 있어요? 이제 방만경영이 사실 상대방이 있잖아요. 노조도 그게, 있고. 예, 노조가 있으니까 그게 참 걱정거리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적 지지가 있어가지고 이때까지는 노조가 뭐 크게 반발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부산항만공사 같은 벌써 단합이 타협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KIC 같은 건 노조가 없으니까 뭐 이미 고쳤고. 자신 있다. 뭐 어쨌든 간에 예, 이거에 지금까지는 예. 예. 자신 없으면 하겠어요. 근데 그거하고 연결되는 건데 우리 김 차관보가 대답하기 거부하겠지만 이슈는 있는 거니까. 예. 본래 이렇게 된 게 정부에서 전문 경영인도 아닌 정치인들을 여기다 다 내려 보내가지고 예. 그 사람들은 잘해봐야 3년밖에 못하고 연임되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고 나올 거기 때문에 적당히 경영하고 노조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정부에서 뭐 이건 대신하라 그러면 적당히 하고 그래가지고 쌓인 면이 사실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잖아요. 예, 예. 소위 낙하산 이게 지금 토화가 된 또 그런 데도 꽤 있어서 그래 놓고 노조 보고 전적으로 협조하라고 할 때 잘 된다고 보는 건지. 그 낙하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사실은 뭐냐면 낙하산을 안 하면 전부 다 내부에서 다 충원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변화를 유도할 수가 없어요. 정치가 왜 있습니까? 왜 5년마다 정권 교체가 됩니까? 그거는 새로 국민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방향에 따라서 어떤 이 세상을 끌고 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걸 대통령 혼자 어떻게 해요? 그게 딱 그 정책의 수단인 공공기관이나 정부의 자기 사람을 포진을 시켜야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역관주의가 그래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역관주의에 철저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우리가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자기 사람 중에서 얼마나 뛰어난 사람을 앉히느냐, 그에 정치의 승패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이제 우리 장관님께서 종종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 CEO를 선발했을 때 나름대로 여도 뭐 절차를 거쳐 선발했는데 이 사람이 진짜 일을 잘하는지 모르는지 알기 힘들대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커리어만 갖고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중간 평가를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공공 지금 기관에 해당하는 회사들이 예. 상당히 대규모고 예. 또 사업의 성격상 6개월, 1년 가지고 평가하기 어려운 데가 많잖아요. 예, 예, 예. 그런 회사를 놓고 1년 내에 평가해서 잘못하면 나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면 상당한 무리수가 거기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 예. 장기적으로 회사를 보고 경영하는 게 아니고 1년 단위로 보게 되면은 에너지 회사 같은 거는 이건 진짜 5년 뒤를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측면이 그런 부작용 어떻게 생각해요? 예, 이제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평가하는 거는 지금 방만경영과 부채만 갖고 평가를 하는 거잖아. 중간 평가를 하는 거야. 이제 아까 이제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왜냐하면 이 기관이 앞으로 나아갈 비전이란 여러 가지가 사실은 그 이제 CEO에 대한 평가 요소일 텐데 이번에 하는 건 요 두 개만 합니다. 두 개만 하니까 사실 이게 전반적인 그 CEO에 대한 평가냐 아니냐 이런 문제는 남겠지만은 이제 지금 당장 미션이 이거니까 이것만 갖고 좀 그러니까 거기에 무리가 생길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부채 낮추라 그러잖아요. 예. 그럼 파는 거, 예, 예. 자산 파는 거를 가지고 이제 쉬운 방법인데 1년 내에 팔아라. 그러면 이건 털이지 뭐. 완전 세일해야지 뭐. 이제 만약에 2년, 3년 시간을 주고 팔아라 그러면 좀 바게닝 파워도 있고, 근데 6개월, 1년 내에 팔아라 그러면 바게닝 파워가 없잖아요. 예. 거기다가 지금 시장 상황이 주요 그룹들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주요 그룹들이 내놓은 것도 지금 살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그런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 1년 내에 팔아야 된다고 하는 거하고, 뭐 나도 뭐 여유가 좀 있다, 뭐 바게닝 하자 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지 않겠나. 그래서 그 평가 시스템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이제 생각하는 건 이제 부채 감축은 이제 사실은 17년까지입니다. 그 목표로 17년까지 그러니까 금리 내에 다 팔아는 거 아니고 가급적 그 1, 2년 내에 2년 내에 하라 이런 내용이고 사실 17년까지인데 이제 그게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그 금리를 다 안 팔아도 되는데 그러면 실적 평가를 뭘로 할 거냐 그게 지금 좀 고민으로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금리를 이제 팔면 더 좋은데 이제 팔지 않았을 경우에 이 사람의 노력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가
이게 기준을 조금 잘 마련해야 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제 목표는 우리가 17년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예. 금년 3분기 말에 예. 중간 평가를 실시한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부진한 기관은 기관장 문책 한다고 돼 있잖아요. 해임 건의도 하고 이럴.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 지금 3월인데 9월 말까지 뭐 하란 얘기인데 예. 6개월 동안에 자관 뭐 하란 거 아니에요. 예. 제일 쉬운 거는 파는 거고.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얘기냐 이거지. 그럼 뭐 그것 때문에 오늘 사실은 이제 그런 이제 이제 전문가들을 좀 만나봤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SPC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일부는 출자를 하고 일부는 팔고 SPS에다가 팔고 그리고 이제 돈을 받아서 이제 이 가치가 이제 사실은 장부상 100원인데 실질 가치는 70원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70원밖에 안 될 수 있는데 돈을 100원을 받아가지고 30만큼은 부순위채를 사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우선은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이제 단시일 내에 좀 실제로 팔지 않고도 헐값 매각 시비도 없으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거다. 이런 좀 희망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LH 공사는 부채 비율이 얼마나 돼요? 지금 466%가 됩니다. 지금 현재 12년도 말. 466%는 예. 아주 미니멈으로 잡아도 하여튼 400%가 된다면 자본이 남아 있다는 얘기인데. 예.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아까 어느 정도 그쪽 판단은 그게 맞는다는 이거죠. 그 자산 가격이나 이런 게. 이제 자산이 조금 이제 과거에 경기가 이제 좀 좋을 때 이제 샀으니까 지금 현재 시가로 보면 많이 이제 실제로 이제 지도권가라 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좀 떨어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자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업을 해서 토지를 많이 구축했는가 봐요. 그게 한 30몇 조일이 되는 모양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걸 다 팔아버리고 나면 LH가 사업을 못 하잖아요, 앞으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토지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까, 그걸 이제 민간 자금을 도입해서 자기 혼자만 하지 말고 해서 리스크를 쉐어해 나갈 것인가. 그런 걸 지금 LH 나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H도 이제 지난 정부 때부터 이제 이지수동 사장님 계실 때부터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줄여왔어요. 이제 보금자리 주택도 실제로 계획보다 확 줄였고 그래 왔는데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 많습니다. 이제 LH가 제일 골치 아픈 분야입니다. 구분회계 제도라는 구분회계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사업별로 이제 구분을 해서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책임이 좀 소재가 좀 명확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보금자리에서 얼마나 부채가 생겼고 일반 분양주택에서 얼마나 생겼고 이런 게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업별로 구분을 하는 거지. 예. 신문에 나는 대로 정부가 떠맥게서 한 거하고 고유 사업하고 이렇게 구분한 거는 그런 건 아니죠. 예, 아는데 우리가 하고 시각차가 좀 있더라고요. LH는 뭐 보금자리 이런 건 전부 다 정부 책임이다 이렇게 가져가는 거. 우리는 꼭 정부만이 아니고 당신들 책임도 많다. 왜냐면 땅 이런 거 비싸게 구입하고 그건 자기 책임이죠, 사실은. 지금 LH가 뭐 이렇게 LH하고 보니까 한전하고 상당히 다른 차원인 것 같은데 사실은 아까 계속 걱정하고 그런 게 이게 주택 규모가 많다는 게 아니라 소위 얘기해가지고 이제 리퀴디티하고 인솔번시 그러면 이건 하여튼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없어가지고 이게 문제거든. 예. 근데 우선은 사람들이 민간 기업에서 이제 부채 비율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같은 척도 일반적으로 같은 척도인데 부채 비율이 높은 거는 돈을 못 벌어서 부채 비율이 난 건데 이건 결과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보금자리라든지 공공임대 이런 거는 적자 구조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자 구조를 갖도록 만들어 놓고 예. 그 결과로 나온 부채만을 당장에 줄여라 그러면 재산 파는 걸로 일시적으로 줄일 수는 있지만 그 부채는 다시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게 근본적인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별로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요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갖고 있는데 이제 LH가 사실은 이제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분양주택에서 벌어서 사실은 임대주택을 갖다가 지원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분양주택에서도 이익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안 생기고 이거는 그 임대주택은 당연히 적자 구조로 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적자가 생기는 거죠. 이제 지금은 현재 부동산이 안 좋으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정책적으로도 조금 좀 이게 이제 점점 해답 쪽으로 가면은 네. LH 같은 데는 옛날에도 그랬지만 이제 앞으로 더더욱 말도 안 되는 적자 사업 같은 거를 뭐 정책 이름이든 뭔지 안 벌리는 게 이게 제대로 된 예, 그렇죠. 거고요. 이제 한전 같은 데는 이게 아니라 요금을 올려가지고 여기 전부 에너지 사업인데 요금을 올려가지고 제대로 굴리는 게 이게 지금 이게 제대로 된 그 해결이 아니네 이제 그런 얘기. 사실 근데 그거를 이제 거기서 담당을 할 수는 없지만 예. 국가 전체적으로 기재부에서 보면 이슈, 그게 맞는 이슈가 되는 거니까. 지금 이제 예.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에너지 공기업 같은 경우는 요금이 문제고 그러니까 LH 예.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문제입니다. 부동산 계획 그두개 명쾌합니다. 명쾌하고 그 또 하나는 이제 LH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이제 두 개 통합 과정에서 몸집 부풀리를 했던 것 같아요. 몸집 부풀리를 하다 보니까 수익성 없는 사업에 너무 많이 뛰어드는 거였는데 그게 합치면서 구조 조정이 안 돼버린 거 아닌가 그런. 제가 그냥 하나만 더 예. 지금 요거 두 개는 또 이제 에디셔널하게 예. 한다는 거 같은데요. 근데 이게 300개를 가지고 사실은 경영평가를 하긴 기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딱 보면은 그냥 보면 알거든. 그렇게 띄어내고. 근데 이거 이 경영평가를 해감으로써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이 회사의 경영을 좋게 하는 순기능도 상당히 많지만 그 뭐 담당 직접 하고 있는 사람은 그런 얘기는 하지만 바깥에서 들리는 얘기는 순기능 말고도 엮이는 느끼는 많죠. 저도 생각합니다. 평가를 한다는 자체보다도 저는 이제 전에 어떤 분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사실 경영 평가를 통해서 공기업의 정보가 공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큰 이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데 지금도 경영 평가를 하면서 어떻게 그 공기업의 숨은 정보를 더 많이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냐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좀 안타까운 점이 좀 있는 게 지금 정량 평가를 경영 평가를 못 믿으니까 이제 정성 개보다 정량 평가를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정성 평가를 제대로 해야 공기업의 숨은 정보가 나오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게 좀 그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이제 이때까지는 한 뭐 몇십 년을 해왔지 않습니까? 해왔는데 그게 그 디벨롭이 못 되고 좀 루틴하게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걸 어떻게 디벨롭을 하고 또 경영평가단 교수님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이런 노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성평가를 하는데 사실은 뭔가 레포트를 써내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모이면 그게 정보거든요. 그 사람의 본 시야가 뭐 불확실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시야에서 내가 봤다. 이런 정보를 쌓아두는 게 의미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 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거는 뭐 지적이 많고 그건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방만 경영기관 이거는 저는 이번에 좀 과감하게 밀어붙이면 좋겠어요. 예. 이게 사실 여기 보면은 한국분에서 수출입은행, 포스콤 이거 전부 다 저 거래소 이런 거 독점이잖아요, 독점. 사실 고리 뜯어서 만든 만든 회사인데 고리 뜯는데 사실 그다음에 그런 데서 이게 뭐 이렇게 돈을 우리가 방만하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국민들의 정치도 안 맞고 이제 이거 과감하게 이번에 뭐 한 1년 내라든지 과감하게 밀어붙여서 인건비도 좀 깎아내려고요. 그래서 하는데 노조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노조하고 어떻게 하면 맞짱 뜰 용의가 있는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노조를 갖다 떠야 되는데. 두 번째는 부채 과다에 있는데요. 저는 이 부채가 늘어난 이유를 아까 좀 뭐 자료를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왜 부채가 늘어났느냐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요금이 시장 그 원가 이하라서 그런지 아니면 정부의 그 사업을 대행하다 보니까 그랬는지 아니면 경영 비효율 때문인지 그걸 좀 구분을 좀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구분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일률적으로 200%잖아요 지금. 예. 근데 일률적으로 아니고 이게 평균이 200%입니다. 평균이 그 각각의 이제 네. 그 지난 이제 그 국회에 제출한 그 계획보다도 부채 증가 속도를 비율을 30%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률적인 거는 그러니까 부채 기업별로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산업별로 부채 비율이 다 다르거든요. 예, 예. 그 산업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특성에 맞는 부채 비율을 정해줘야 우리가 푸시를 할 수가 있지. 정형 현실하고 동떨어진 부채 비율을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다가는 금방 또 저항에 부딪히고. 그래서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그 우리 거기 있었잖아요. 철도 예, 예, 철도공사. 예, 철도공사가 있었는데 그 부채 비율이 왜 이렇게 많아졌느냐?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하는 이유하고요.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간 이유는 다 달라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은 인터넷에서 본 자료가 저는 내가 더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정부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어져요. 안 믿어주고 안 믿어주면은 노조에 대해서 지금은 이번에는 노조가 워낙 국민들의 여론에 가지고 무너뜨렸지만 앞으로 그런 자료들이 그러니까 노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면 그건 정부가 힘을 못 얻습니다. 그래서 난 왜 그 정부가 그런 자료에 대해서 반박을 안 하는지. 그러니까 반박을 해서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흔히 주장하는 것은요. 정부하고 노조하고 맞짱 토론을 떨 용의가 되어 있는가. 왜 저 부채 증가 요인에 대해서.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 지지를 해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부에 대한 그 대응은 정말 별로 없었습니다. 그 보완적인 예, 예. 뭐 비슷한 의견들이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 연구하실 부분이라고 보는데 부채의 그 요인별 분석을 좀 해주시면 그러니까 이건 정부가 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한 거다. LH공사가 많잖아요. 예. 그런데 기업 보고 다 책임져라 지금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요. 정부가 할 거를 기업 보고 해라 그러는 거. 4대 강사가 봤는데 수자원공사 보고 정부 할 거 일부 네가 해라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부채가 생기니까 야 다 네 책임이다. 이거는 공기업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구분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소위 서민 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정상적 요금을 못 받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전기요금, 수도요금 뭐 여러 군데 그런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생기는 적자가 얼마인지도 밝혀주고 방만 경영이 갖는 비중이 얼마인지도 밝혀주고야. 그런데 이게 그 객관적으로 보면은 방만 경영은 분명히 잘못된 게 고쳐야죠. 그런데 부채가 발생한 원인별 아마 규모 분석을 하면은 방만 경영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거 아닌가.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분석해 본 결과 그게 사실이라면 노조가 반발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분석을 해서 좀 자료를 앞으로 내주시면 그러면 보다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 보면 다 들으셨지만 부채 축소, 자산 매각, 그다음에 뭐 복지 혜택 축소, 임금 동결 이거 다 해야 되는데 이게 말하자면 지금 일종의 징벌적 개혁이거든요. 잘못한 거 조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현 정부도 아니고 그 정부도 아니고 뭐 10년 이상 쭉 누적된 거에 대한 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증상 말하자면 비유하자면 몸속에 암덩어리가 생기는데 이거 잘라내자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암이 생기게 한 생활 습관이나 환경 요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또 생긴다니까요. 아까 김동원 박사 얘기하셨잖아요. 왜 이거 매번 반복되잖아요. 그럼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자꾸 증상만 드러내고 징벌적 개혁만 하니까 다음 정부에 또 할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환경 요인 이번 정부에 다 끝나겠죠. 아니 근데 지금 하는 걸 봐서는 실패할 것 같아요. 전 정부나 뭐 강도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했거든요 이거. 아니 그래서 제 말씀은 이 환경적 요인을 바꾸는 것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 그러면 뭐냐 보면은 두 가지죠. 하나는 지배구조에서 오는 왜곡이 있고요. 또 하나는 환경, 기업 환경이 뭐 독과점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오는 게 있거든요. 그럼 이 두 가지 구조적으로 접근해야죠. 그럼 지배구조를 바꾸자. 지배구조가 뭐냐? 언급하시면 정치권의 인사 개입과 정부 소관 부처의 업무 간섭이라고요. 이거를 한 천수라도 멀게 해놓으면 경영 성과가 올라간다는 실증 분석은 많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싱가포르의 테마색이에요. 그러니까 민영화까지 안 갈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정치권의 인사 개입과 소관부처가 산하기관 다루듯이 자기네 업무 예산 부족을 다 그냥 저 공기업 회사채 발행해가지고 조달하는 이런 악습을 막는 최소한 막지 못하더라도 버퍼만 해놔도요. 저는 많이 개선될 거라고. 그리고 이제 원장님
부채 원인을 규명하자고 했는데 이거 좀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해당 그 한전이도 수자원공사든 가서 보면요. 저도 경영평가 6년 해봤는데요. 공문이 다 있어요. 책임질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감사원 감사, 경영평가, 부처감사 20-30년 받은 사람들인데요. 못 당합니다. 그래서요. 이거 부채 규명해봐야 99% 정부 때문에 생긴 걸로 나올 때 있어요. 방만경영 그 사람 제가 안 돼요. 그래서요. 저는 그 지배구조 바꾸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민영화까지는 뭐 더티오드가 되니까 걱정되더라고요. 이 민간에게 개방을 해가지고 자꾸 비교 경쟁에서 코리아도 그거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뭐 100번 못 갔지만 50번 간 거고요. 그래서 그 이렇게 민간에게 일감 몰아주기가 정부도 하거든요. 정부 일감을 다 공기업에 몰아주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앉아서 일감이 생기니까 앞으로 정부가요 발주를 할 때 일감을 더 싸게 할 수 있는 민간 기업이 있으면 거기다 주란 말이죠. 공공주택이 됐든 땡건설이 됐든 고속도로 건설이 됐든 왜 자꾸 도로공사 수장공사에 주냐고요. 그래서 비교를 하게 하면요 이 사람들 정신 바싹 차리죠. 그리고 점점 일감 줄어들면요 조직 늘어날 수가 없죠. 방망이에 할 수가 없죠. 지금 이제 부채 감축을 중심으로 하고 방망이 두 개가 핵심 요새 나오는 자꾸 얘기 같은데 그러면은 숫자 가지고 보고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 관계부처 장관이 대통령한테 잘했습니다 하고 보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잘했습니다는 숫자 아닙니까? 자, 부채 비율 이렇게 낮췄습니다. 방망경영 복지비 이렇게 줄였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엄청난 그 속임수나 또는 무리수나 이런 게 그 숨겨져 있지 않겠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 감사 나오나 뭐 경영평가가 나오나 뭐나 거기 계신 분들이 잘 만들어내잖아요. 또 잘 만들어낼 거다 이거지. 숫자를 근사하게 잘 맞춰가지고. 그러면은 5년 뒤에는 더 썩어가지고 이게 또 보이지 않느냐. 저 방만 경영 사례라는 건데 지금 이거는 정상화 대상 기업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이번에 이게 기준은? 이번에는 38개 기관 기관이죠? 그건 9월 달에 이제 평가라는 거고 304개가 있는데 근데 나머지 이제 그 270개 되는 놈들은 지금 3월 말까지 그 대부분은 이제 부채는 해당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방만 경쟁에 대해서만 이제 정부한테 그 자구 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제대로 접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만 경영 사례라고 이 기업들만 할 게 아니고 예. 다른 공기업에 대해서도 예. 공이 그런 걸 추리도록 유도를 해야 예. 이 노조를 설득할 때도 도움도 되고 또 그게 뭐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방망경영하고 연계되는 게 아무리 잘해도 연임이 안 된다는 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연임이 안 되니까 골치 아프게 경영할 필요가 없어요. 노조가 요구하면 들어주고 대충 이게 넘어가야지. 아까 제가 뭐 이거 폴리티컬 임명은 그 이제 어쩔 수는 없어요. 우리가 민주 정치를 하고 선거를 하고 책임 정치를 하고 어쩔 수는 없는데 이제 그 캠프 중에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을 뽑아내느냐에 정치의 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또 뭐 잘하면 아까 연임도 있고 플렉스블하게 운영해야 되는데 뭐 앞으로 지나는 과제 같습니다. 아니 그 지배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가 저희 경사련 이사회나 아니면 공문위를 좀 더 이 법적 근거를 줘가지고요. 그래서 경영평가할 거 없어요. 연중 지주회사가 상시 감시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지주회사 회장이 산하 사장 한전 사장 지주회사 회장은 정치인으로 하고 그렇죠. 낙하산 황금 낙하산 하나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밑에 자회사는 그 센 사람이 책임지고 관리하는 거죠. 그룹 회장인 거죠.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좋을 것 같은데. 김영수 학장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이 지배구조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2008년도 지난 정권 초에 기재부에서 그 당시에 이제 민영화를 염두에 둔 지주회사를 조금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계 컨설팅 회사들 프로포절도 받고 하다가 아마 민영화의 발목이 잡혀가지고 그 논의가 완전히 죽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지배구조 이슈를 이제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지금 뭐 아시다시피 공공기관 있고 주무부처가 있으면 사실 주무부처와 공공기관 간에 또 엄청나게 얽혀 있거든요. 엄청나게 얽혀 있어서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은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배구조를 좀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 그 방법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 코스트 개념이 없는 조직을 제대로 굴러가게 하려면 문제를 가장 적게 일으키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저는 그 부분을 조금 정부에서 좀 심각하게 연구를 좀 하셔서 방안을 좀 찾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공기업 개혁이 일반 국민들에게 가장 크게 와닿는 부분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자기 자녀들 이제 취업하는데 이 공기업을 거의 다 신의 직장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안정적이니까. 네, 그리고 뭐 대기업 삼성전자 입사를 해도 공기업 자리가 나면 공기업으로 바로 옮기는 그런 게 이제 현 사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 그러면은 공기업이라는 것이 공적 부문으로서 좀 낮은 대우를 받고 이동이 돼야 되는데 공기업 실제로 그 자녀들이 받는 혜택을 보면 엄청나게 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이 부채 문제는 어차피 그 적자에 쌓인 과정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치적인 문제로서 일단 그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공기업의 인사 조직 문제를 먼저 건드려야 되는 게 우선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리스크가 없는 데는 월급이 작아야 돼요, 원래. 사실 그래서 공무원이라든지 공공기관이 일반 사기업보다 월급이 많은 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월급이 작아야 국민들이 욕을 안 하는데 그 안정적인 직장에서 너무 많은 월급을 받고 있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이걸 조금 근데 그동안은 재벌 이런 데도 좋았으니까 재벌 그룹도 많았잖아요. 많다 보니까 그게 별로 알려지지 않다가 최근에 신의 직장이 된 게 다 재벌 그룹이 몰락했잖아요. 우리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30대 재벌 그룹이 있었는데 지금 몇 개 안 남았잖아요. 전부 다 중소기업으로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직장이 몇 개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부각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하고 차이가 그렇대요. 미국은 가면 대기업이 월급이 작다 그럽니다 보니까. 그 오히려 중소기업이나 벤치 이런 데가 많고 왜냐하면 이건 안정된 직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공공부문이 욕들을 먹는 게 공무원 월급도 많이 늘고 이러다 보니까 연금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옛날에 공무원 월급 작을 때는 연금 문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나오고 공공양목 문제도 불거지는데 결국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이것도 고쳐 나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질서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서비스 요금을 받아가서 챙기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은 조금 자수관한 차원에서 고쳐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수단으로서 이제 그 동안에 뭐 고용부나 이쪽에서는 계속 그 정부 일반 사기업들한테 생산성 임금제 이런 부분 계속 요구를 하는데 실제로 공기업 부문에서는 아마 생산성 임금제라는 이런 얘기도 아마 꺼내지 못하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공기업이 하는 역할 중에 상당 부분은 생산성 임금제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계속 앞으로 이제 고령화되고 그러면은 전체 웨이지 비율이 계속 증가할 텐데 이제 시네트 임금제로. 그럼 오히려 그런 문제보다 이 문제가 더 시급한 사실 문제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세 가지 이슈인데 공기업의 문제는 지금 여기 보고 있으면 왜 강원랜드가 공기업이냐? 또 이를테면은 또 부산대병원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법인화돼가지고 끝났었어요. 정부 손을 털어야 되는 문제들인데 아직까지도 공기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아이템을 빨리 선정을 해야 된다. 그럼 정부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아이템이 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전기 문제 말씀하셨는데 전기도 이제 메이저가 그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사실 민간 부분에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 공기업할 수 있는 그 사기업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거든요. 그 기술을 적용을 하는 거. 근데 기존에 이런 시스템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니까 계속 이 수요는 커지면 커질수록 더 공기업화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되고요. 또 다른 문제는 그 거버넌스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거버넌스에 대한 정의는 없어요. 그리고 뭐 유럽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뭐 개인 기업, 가족 기업들도 성공을 하고 오히려 가족 기업을 더 옹호하는 그런 그 페이퍼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버넌스 문제는 아이템별로, 직종별로 정답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그 공기업을 그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문제인데 기존의 공기업의 활용 방안은 민간 부분의 역할을 거의 다 정부의 역할을 거의 다 떠넘긴 거죠.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좀 벗어나가지고 그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민간 부분에다가 하청 줄 수 있는 거는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하청을 줘서 일종의 그 사기업을 견제하는 레버리지 수단으로서
공기업을 활용을 해야 되는 게 역할로는 이제 굉장히 바꿔줘야 되는 시점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상당히 보면은 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미 그 민간 부분에서 하는 그러한 뭐 대한주택 보증 그리고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민간화 된 부분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뭐 저희 모게지 해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아마 정가하고 계산해 보면 굉장히 미래 적자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 저는. 그래서 이러한 그 보험 영역 부분, 그 보증 부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리스크 매니저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정부가 해줘야 되고 여기에 만약에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은 결국 리스크를 낮게 추정을 해가지고 나중에 뻥튀기 폭발 현상이 나올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보증 이런 부분들이 크지만 이제 이미 우리 경제가 커졌기 때문에 더 이상 보증 부분에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손을 빼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이 공기업에 대해서 공기업 개혁 문제가 나온 중요한 그 계기가 된 게 한수원 문제거든요. 원자력 발전소 그 고장 자꾸 생기면 왜 고장 생겼냐 그러니까 뭐 그 전선 잘못된 거 집어넣고 뭐 발프가 뭐 원자력이 대표적이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무슨 원자력 학과 사람들 뭐 패거리부터 시작해서 나오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가버넌스와 이런 그 패거리 그런 그 말하자면 공기업의 비효였어. 그러니까 원자력만 저렇겠냐. 그다음에 또 그럴 때는 뭐 현대 조선에서 또 그게 뭐 줄줄이 뭐 뇌물 줬죠. 뇌물 줘가지고 뭐 또 나오고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 야 저기만 저렇겠냐. 모든 국민이 다 저럴 거다. 이게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좀 놔두면 그냥 쑥 들어가 버렸어. 그렇지만 터지는 거는 엉뚱하게 자산 쪽에 터지더라. 정말로 안에 생리적으로, 조직 생리적으로 그 안에 있는 문제를 일으켰던, 그리고 공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그 비난의 시선이 갔던 그 문제를, 그럼 정부가 어떻게 고쳤냐? 그러면 원자력 개통에서 원자력 학과 선후배가 패거리들이 저끼리 짜고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안 없어진다. 그럼 그걸 어떻게 고쳤냐? 그럼 정부가 어떻게 고쳤는지 아무도 보여준 게 없어요. 그리고 나온 거는 땅 팔아라. 그래서 이게 뭔가 그 문제의 시작하고 지금 이건 안 고치고 하도 안 고치고 증상만 고치고 있어요. 네, 시스템을 지금 바꾸고. 숫자만 고치라는 거거든 내가 봐서는. 그러니까 여드름 많이 난 사람 보고 호르몬이 지금 분비가 이상하게 여드름 나는데 짜기만 하고. 여드름 짜기만 하라는 지금 여드름 몇 개 짰냐 갖고 성적 표명이겠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사진 찍는 날만 짜고 가면 되거든요. 저는 이제 소통 문제가 공보 문제가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업 기업에서 하는데 삶의 질이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국민 경제가 GDP가 성장한다거나 발전한다거나 그러면 그걸 보여주면 공기업 기업에 대한 이제 지지나 이런 것도 많아지는데, 근데 지금 일을 하시는 거 보면 소통이나 홍보 측면에서 보면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 그럼 그게 왜 안 되느냐를 놓고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 명분 싸움에서 이게 별로 이렇게 설득이 못 얻는 것 같고요. 다른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그 12개 부채 과다 기업에 뭐 한 5년 동안 그 복리비를 보니까 3천억이다. 그 중에서 이제 한전이 차지하는 게 이제 그게 아마 거의 한 1,500 같더라고요. 그러면 한전이 5년이니까 1년이면 300억. 한전 직원이 거의 한 2만 명 되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당 복리비가 얼마냐 그러면 100만에서 한 200만 불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1년간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놓고 보면 사실은 명분이 이래, 그러니까 정부가 노조하고 서로 이제 싸울 때 아마 명분을 조작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정부가 자기 책임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 희생이나 자기 책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그 정부 개혁이 먼저 따르고 공기업 개혁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정부는 자꾸 공기업 보고 책임지라 그러면서 자기 책임은 전혀 얘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한테 뭐 설득이 있으려고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 잘못했지만 얘도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고치고 그 다음에 얘도 고쳐야겠다. 이런 식으로 설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제
부채 문제는 정부도 잘못했고 뭐 기관도 잘못했을 수가 있고 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시급한 것은 누구 책임을 따지기보다 해결하는 게 우선이다. 이런 입장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해결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선 조금 남북이 이제 그 공공기관만 네 죄는 네가 알렸다 내놓으라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비칠 수도 있는데 정부도 이제 그에 대해서 정책 패키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그걸 준비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네. 공감 가는 부분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불러일으켜야 추진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노조를 비롯해서 공감대가 약하게 한 부분 중에 하나가 니들이 우리 보고 시켜서 한 거 가지고 지금 빚이 많이 진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왜 전부 우리만 보고 모든 책임을 지라고 그러냐. 책임은 있다고 그랬습니다. 책임이 없지 않다고 저도 국회에서 발언한 적도 있고 책임은 있는데 지금은 풀어나가는 방식상에 이제 시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사실은 정부도 아까 말한 정책 패키지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을 해야 된다. 실제로 고민해야 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 있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성공하는 정책은 목표가 심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워낙 이것저것 다 고려하면 실패하는 정책이 되기 쉬운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심플합니다. 부채 줄이는 거, 방만 경쟁 우리 8다 병행 줄이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과거에는 좀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선진화 MB 정부 신진화 정책을 보면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까지 들어가요. 지금 우리가 민영화 구조조정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상시 점검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건 조심스럽게 하는 거고 우선은 포커스를 지금 방만 경영 해소와 부채 요구만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까 그 장기적으로 이 기업이 어떻게 발전할까 이것까지 하면 솔직히 우리가 정책 목표를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잘못하면 이제 오리무중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포커스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제는 전반적으로 뭐 그런 거 해야죠. 그런 거는 또 보면 각 기관이 이것 말고도 스스로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한전은 한전 나름대로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제 그리고 앞으로 이것 말고도 한전 CEO는 이게 우선적으로 지금 당장 14년도는 그렇게 하지만은 이걸 어떻게 앞으로 한전을 갖다가 반석에 올릴까 이런 건 자기 나름대로 이제 고민하고 방향을 만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문선 교수. 우리 박근혜 정부가 요번에 만약에 공격 개혁을 우리가 이제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시발점이 돼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정권이 들어서서더라도 그게 시발점이 돼서 계속 이어받는 뭐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몇 번 뭐 반복된 말이지만 계속적으로 공격 개혁하자 그러면 또 뭐 부채비율 낮추자 뭐 근데 이거 방만 개혁 같은 문제는 저는 좀 생각을 좀 달리하는 게 있어요. 실은 왜냐하면 이 각 기업이나 어떤 업종에 있어서의 어떤 뭐 우리 페이 부분들 그게 고잉 레이트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업종은 어떻게 뭐 갖고 있는 것들 이런 어떤 차별 차이 이런 것들 뭐 별로 크게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거 전체적으로 뭐 복리후생 인원 썼으니까 이거 다 줄이자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크게 이게 뭐 국민들이 좋아할 것 같긴 해요. 국민들이 보면 저 공기업이 뭐 저렇게 봐야지 많이 쓰던 건데 좀 줄이는구나. 국민들이 속이 시원하긴 하겠지만 이게 공기업이 살아나기 위한 이 전반적인 큰 흐름을 바꾸는 이게 움직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진짜 본질적인 문제가 뭔가에 대한 어떤 고찰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에 대한 시발점을 제공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이 부채 감축 계획 중에서 사업 조정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자산 매각이나 경영 효율화 같은 건 좀 눈에 보일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배포한 자료에 하면 뭐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 조정 부분에서 21조 7천억 정도를 감축한다는 게 좀 힘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 왜냐하면은 결국에 이제 이 LH 이런 데 공사 같은 데는 민간 공동 개발을 한다는 것 같아요. 근데 민간 공동 개발을 하려면은 수익성 있는 거를 이제 또 보장을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조금 어떤 그 수익성 부분을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구조로 또 가야 되거든요. 길게 보면은 그게 공공개혁이 될 수 있느냐,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의심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피저블 한지를 갖다가 좀 면밀하게 사업 조정 측면에서 좀 그 공기업마다 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3년 뒤에 21조 줄인다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고요. 참, 그 사실은 이게 이제 부채 방만 경쟁이 전부는 아닌 겁니다. 아까 우리 그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아주 이제 일부분인데, 우리는 이제 이런 거라도 이제 목표가 이제 좀 낮았으니까 좀 그대로 이제 그 낮은지 낮은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어려운 숙제가 있긴 하지만은 이제 달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지배구조 문제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아까 말했던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공기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쟁체제 유도라든지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없이 뭐 이거 어차피 독점 구조인데, 그게 어차피 독점 구조가 방망경영 흐르기 쉽죠. 그러니까 그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가해가지고 이런 그 뭐 일정 부채를 줄이고 뭐 그 복지를 줄이고 이런 건 한계가 있으니까 항구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가장 그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도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걸 찾아야 될 것 같고. 이제 지금으로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 아까 뭐 이제 그 새로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비전이나 이런 걸 찾아야 되지만, 지금 당장 1, 2년 내에는 이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걱정이 신경제 3개년 그 계획이라는 것이, 역시 3개년 계획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그 다음에 이제 규제 완화하고,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들이 다 염려하듯이 이 성과에 대해서 지금 다 좀 의심스럽다는 견해가 많은 걸 보면은 걱정이에요. 이게 이제 물론 숫자상으로는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난번 MB 때도 하려다가 결국은 이제 더 나빠져 갖고 지금 다시 하는 건데, 또 다시 뭐 몇 년, 4, 5년 뒤에 또 다음번에 누군가가 더 세게 이제 또 뭐 나오고 뭐 이렇게 되풀이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김 차관보께서 이거를 실무 책임을 맡고 계시는 거니까 여기 오늘 좋은 얘기로 다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정말 좀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